지은호가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건 모두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투자 취소 소식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진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영신이니 조건이니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만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멈춰 서 있었어요. 용지경찰서 실종팀입니다. 등록하신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는데도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거든요.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엄마부터 떠올렸어요. 정순이가 남편 사업이 무너진 뒤 식당 하나로 두 남매를 겨우 키워온 세월, 그 고단한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가끔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그 애만 안 잃어버렸어도 하고 혼잣말을 하듯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어요. 지강호가 방황할 때나 지은호가 지친 얼굴로 퇴근할 때 꼭 그 말을 덧붙였죠. 지은호는 그걸 엄마가 또 옛날 생각하네 하고 넘겼는데요. 경찰이 DNA가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것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은호가 되묻자 경찰은 아주 담담했어요. 예, 내일 오전이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직접 만나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투가 오히려 사람을 더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쉽게 전화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라는 뜻이 섞여 있는 거니까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지 팀장, 우리 회의 끝났는데 왜 안 들어와요? 하고 불렀는데 지은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찾았다. 엄마가 잃어버렸다는 그 사람을 진짜 찾았다. 다음날 만나기 전까지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잠깐 고민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가 대학교 때부터 선배라고 부르던 그 사람, 일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 반듯해서 괜히 괜찮은 척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한 번은 지은호의 고백을 아주 단단하게 거절해버렸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로 이어지는 그 단단한 가족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 집은 혈연이 술술 연결돼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한 사람씩 구멍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말을 안 했어요. 이지혁은 지금 회사 일도 많고 박성재랑 묘하게 신경전 비슷한 것도 있고 자기 가족 문제도 한가득이잖아요. 이상철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집안 눈치 보느라 바쁘고 김다정 어머니는 남편 챙기랴 자식 셋 챙기랴 정신없고 조옥래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신데도 손주들 다 기억하고 챙기고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친구 사돈이라고 계속 집에 드나들고 그만큼 이지영네는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게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한테는 엄마 정순이와 문제 많은 동생 지강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이는 식당 정리하면서도 딱 한마디 했어요. 은호야, 너 요즘 회사에서 안 힘드냐? 얼굴이 자꾸 까매지네. 안 힘들면 회사냐, 엄마. 그래도 너는 버티더라. 내가 없었으면 그때 우리 다 흩어졌을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때가 대체 언제였는지 엄마는 정확히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병원에서 엉엉 울던 날인지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나가던 날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를 잃어버린 그날인지.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실종팀 직원이 안내해준 방은 작고 조용했는데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지은호는 생각보다 더 큰 파문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너무 단정하고 너무 긴장한 얼굴이었는데도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언젠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호자라고 하기엔 약간 과한 존재감의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눈썹이 날카롭고 화장도 고급스럽고 어디서나 저분 누구지 하고 쳐다볼 만한 사람이었죠. 고성이와 비슷한 결을 가진 여자라고 할까요? 근데 고성의 본인은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지금 박진석 회장과 재혼한 뒤 집안 권력 틀어주는데 바쁘니까요. 지은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지은호예요. 저는 박영나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거론되는
박진석 회장 쪽 막내딸이 미술한다더라 할 때 나오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성재가 술김에 우리 막내는 엄청 조신해. 엄마 사랑 다 받아가라고 말하던 그 박영나요. 그런데 이 DNA 결과가 왜 박영나하고 연결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은호는 어리둥절해서 실종팀 쪽을 쳐다봤는데 직원이 서류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두 분이 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계 쪽이 거의 일치합니다. 모계. 그 말이 진짜 희한하게 들렸어요. 모계가 일치한다는 건 엄마가 같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순이하고 박영나를 데리고 온 그 부잣집스러운 여자가 말이 한 번에 안 이어졌습니다. 저 우리 엄마는 식당에요. 혼자예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영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도 혼자였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아이를 하나 보냈대요.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그 말은 박영나 혼자만 알던 비밀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그 고급스러운 여자가 잠깐 표정을 굳혔거든요. 지은호는 그 여자가 누군지 그제야 짐작했어요. 박영나의 엄마 고성희. 고성희는 부담스러운 미소를 만들면서 말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싶네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남편도 떠난 상태였고 저 혼자였고 애 하나도 벅찼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커 있었네요. 말은 부드러웠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 드러내지는 않는 말투였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자기 방어가 들어있었죠. 지은호는 바로 엄마 정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럼 정순이가 말하던 그때 내 동생만 안 잃어버렸어도 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혹시 엄마가 데려온 아기가 원래 고성이가 보낸 아기였고 그게 지금의 자기였던 건지 아니면 반대였던 건지 순서가 몽땅 섞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박진석 회장 집안이 얽히면 일이 아주 복잡해져요. 박성재가 그 집 아들이고 박영란은 그 집 막내딸이고 고성이는 그 집 안주인이니까요. 지은호가 그들과 피가 연결돼 버리면 지금까지 회사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의 관계에서 보여줬던 거리감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고요. 실종팀 직원이 말끝을 붙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경로로 입양과 위탁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정확한 건 양쪽 보호자를 다 대면해서 그 당시 기록을 다시 열어봐야 해요. 이 말은 곧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드라마가 한 번에 비밀을 다 까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이건 오래 끌어야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잠깐 시간 돼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 나 DNA 일치했다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이지혁은 원래 감정이 앞서서 말을 막 쏟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한번 삼켜보고 말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래? 박영나래요. 성재 동생? 응. 이번에는 이지혁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절친이잖아요. 성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박진석 밑에서 본부장 아들로 컸고 이지혁과는 회사에서도 사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면서도 끈끈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집안 동생하고 지은호가 혈연일 수 있다니 이거는 인간관계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릴 소식이었어요. 선배, 나 이거 엄마한테 말해야 되지. 말해야지. 내 엄마는 알아야지. 근데 엄마가 혹시 그때 뭐 숨긴 게 있으면 어쩌지? 그럼 우리 집은 엄마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숨긴 게 있으면 그때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너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정순이 아줌마가 왜 그걸 나쁘게 숨겼다고 먼저 생각하냐. 이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지혁이 정순이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래 봐 온 사람처럼 말했거든요. 그건 지은호가 오랫동안 자신과 자기 가족을 이지혁한테 흘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이지혁은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그 집안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통화를 박성재가 알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성재는 원래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은호가 우리 집이랑 혈연일 수도 있다는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성재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한테 어떻게 나 너 좋아해라고 해요. 성재는 집에 돌아와 고성희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엄마, 우리 쪽에 혹시 예전에 보낸 애 있어? 그러면 고성이는 아마도 바로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자는 권력욕이 강하고 말 하나를 해도 자기 입장이 가장 덜 불리하게 나가도록 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왜 묻니, 성재야?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 그때는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성재는 엄마가 뭔가 숨긴다는 걸 눈치채겠죠. 그리고 그 숨김의 대상이 지은호라는 걸 안다면 성재는 이지혁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재는 지은호를 오래 좋아해왔고 그만큼 지은호가 상처받는 걸 싫어하니까요. 한편 이 소식은 결국 이상철의 집에도 흘러들어갑니다. 김다정이 이런 얘기에는 민감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DNA를 등록도 하고 그러나 봐. 잃어버린 식구를 찾으려고. 이 한마디만 꺼냈는데도 조옥래 할머니는 바로 찾아야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옆에서 요즘은 기계가 다 찾아준다더라. 우리가 옛날에 찾으려고 할 땐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었어 하고 덧붙이죠. 이 집은 원래 사람을 있는 쪽으로 생각이 가 있는 집이라 지은호 얘기가 들어가면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라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나중에 지은호에게 또 하나의 울타리가 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실은 진짜 자매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얹어야 해요. 실종팀에서 기록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시기에 아이가 2명이 오갔다는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포기한 아기, 하나는 형편이 안 돼서 잠시 맡긴 아기. 그리고 그 두 아기가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은호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잃어버렸다던 그 아이. 박영나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보냈다던 그 아이. 이게 서로 다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우리 자매래요 하고 눈물 흘릴 준비를 했는데 다음 회에서 사실 둘 중 하나는 다른 집 아이일 수 있습니다라는 폭탄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시청자는 또 다음 회를 안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DNA 일치라는 사건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 각 집안의 감정선이 다 흔들립니다. 정순이는 그때 내가 데려온 애가 혹시 이 애였나 하면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고성이는 내가 숨겨둔 과거가 이 집안 전체를 흔들까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우아하게 굽히지 않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데 혹시 내 동생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지혁은 이 와중에 지은호가 또 상처받는구나 하고 버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지혁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은호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어른들이 그때 잘못한 거지. 너는 그냥 내가 알게 된 걸 받아들이면 돼. 근데 선배, 이런 거 알게 되면 사람 괜히 욕심나요. 혈연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아니면 또 괜히 서운하고. 그게 사람이지. 가족이라는 거 원래 좀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거야. 이 대사가 중요한 게 지은호가 혈연을 찾았다고 해서 당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드라마의 톤이 원래 그래요. 화려한 것 같지만 다들 어딘가 모자라고 서로 조금씩 부딪히면서 채워가는 맛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2회차는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실종팀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지은호 씨, 그때 병원 기록 다시 열람했는데요. 그 시기에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기록이 흐릿해서 어느 집으로 갔는지 더 찾아봐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지강호에 숨겨진 쌍둥이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집안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마치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박진석 회장이 모르는 과거의 어떤 선택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두면 다음 전개에서 그때 바뀐 아이는 누구였나? 고성이가 진짜로 보낸 아기는 누구였나? 정순이가 울던 그날의 아기는 누구였나? 이 세 갈래를 차례로 풀어가면서 지은호와 이지혁의 감정선, 박성재의 짝사랑, 그리고 박영나의 조용한 삶까지 전부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DNA 일치를 중심으로 묶은 예상 줄거리예요. 그날 저녁에 결국 지은호는 엄마한테 말을 꺼냈어요. 말 안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건 미루면 미룰수록 더 오해만 커지고 엄마는 또 혼자 끙끙 앓을 게 뻔했어요.
식당 마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자를 올려놓는 엄마 옆에 서서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시작했죠. 엄마. 왜? 나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 경찰서? 너 무슨 신고당할 짓 했냐? 아니, 그거 있잖아. 예전에 DNA 등록해 놓은 거. 정순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움직이던 손이 딱 멈췄어요. 그 얼굴에 잠깐 놀란 거, 미안한 거, 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은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결국 의자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앉아버렸어요. 나왔어? 응. 누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해. 뭐가? 그쪽이 박영나래. 그 박성재 본부장 동생. 뭐? 이번엔 정순이가 아예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영업 끝나고 나면 늘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아이고 오늘도 살았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허리도 못 폈어요. 그냥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말해줘. 우리 예전에 누굴 데려온 적 있어? 그걸 왜 거기서 찾아? 그러니까.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지. 근데 모계가 일치한대. 엄마 쪽이 같다는 거잖아. 제가 이름을 뭐라고 했다. 박영나. 정순이가 그 이름을 입으로 한번 따라했어요. 박영나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엄마가 말하던 그 애는 누구야? 엄마 자꾸 말했잖아. 그 애만 안 잃어버렸어도라고. 그건 그게. 정순이는 말을 고르느라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원래 감정이 격해지면 사투리가 좀 섞이는데 그날은 그게 더 심했어요. 은호야,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지 알지? 대충은 알지. 아빠 사업이 무너져서 집도 팔고 내 동생은 그때 막 태어났고 내가 식당 나가야 됐고 그때 내 외아이가 그랬다. 너 이거 혼자 못 키운다. 잠깐 맡겨라. 그 잠깐이 그거야? 잠깐이 아니더라. 그게 그 집이 또 사정이 있는 집이었던 거야. 아이를 잠깐만 보기로 했는데 내가 다시 찾으러 갔을 땐 그 집이 이사를 갔지. 연락도 없이. 엄마 그 얘기 왜 이제 해?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 어릴 때부터 야무졌잖아. 돈 아끼고 살림 도와주고 공부하고 그 와중에 너 동생 하나 더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러면 내가 그걸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이 거기로 다 새잖아. 근데 나도 알고 싶잖아. 내 핏줄이 어디가 있나? 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정순이 말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뭘 하나 알아냈을 때 그게 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던 사람의 말투였어요. 지은호는 그럼 다시 물었죠. 엄마 그 집이 혹시 부잣집이었어? 그때는 아니었어. 그냥 좀 단정하고 서울말 쓰고 옷을 꼭꼭 다려 입던 여자였지. 근데 그 여자 눈이 좀 무서웠다. 자기가 애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내가 와도 이 애는 불안해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온 거야. 그게 끝이었어. 엄마, 그 여자 이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정순이는 안 난다고 했지만 지은호는 느낌이 있었어요. 엄마가 기억을 하기 싫은 거구나. 왜냐하면 그 이름이 지금 아주 유명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고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 구조가 너무 딱 들어맞아 버리잖아요. 엄마는 그걸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검색도 해봤어요. 박진석, 고성희, 박영나. 기사들도 많고 인터뷰도 많았어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노력으로 일어서 이런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지은호는 화면을 내려보다가 갑자기 확 짜증이 났어요.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나는 기사도 안 나잖아. 이게 질투인지 분노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 감정이었는데요. DNA가 일치한다는 말 하나로 갑자기 세상이 불공평해 보였어요. 어떤 집은 애를 보내놓고도 재혼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집은 애를 잃어버리고 식당에서 평생을 허리 굽혀야 하고 같은 그때 사정인데 결과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귀신같이 소문이 돌아 있었어요. 이런 건 원래 막을 수가 없어요. 실종팀에서 박영나 쪽에 먼저 연락을 했을 거고 영나 쪽에서 그 사람 내일 온대요 했을 테고 그럼 그 집안 사람 중 누가 한 번쯤 회사 사람에게 흘렸겠죠. 그렇게 해서 본부장 라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고 결국 박성재가 복도에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은호 씨, 잠깐만. 예, 본부장님. 어제 경찰서 갔다 온 거 맞죠?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은 좀 빨라요. 박성재는 웃으면서도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어제 우리 집에도 연락 왔어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예전에 보낸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요. 엄마가 뭔가를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호 씨 탓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쪽에서 불편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이 말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어요. 성재는 진심으로 지은호를 챙기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 사람이 혹시라도 지은호를 내려다보는 말을 할까봐 걱정된 거였어요. 저 한 가지만 물어도 돼요? 네. 본부장님, 어머니 그때 형편이 진짜 안 좋았던 적 있어요? 엄마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직접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엄마도 혼자였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가 제가 잃어버린 그 시기랑 겹칠 수도 있겠네요. 겹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게 은호 씨라고 단정하진 마요. 우리 엄마도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때는 서류도 허술하고 애들도 오가고 뭐 그랬다고. 성재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로 지은호가 자기 집안과 피가 연결돼 있으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정을 영영 꺼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는 이지혁처럼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치고 들어가는 유형이었죠. 근데 혈연일 수도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그게 이 사건이 잔인한 지점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원천이던 사람이 DNA 한 줄 때문에 갑자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이 와중에 고성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식당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시간 골라서. 여기가 지은호 씨 어머님 식당이죠? 예, 손님 식사요? 아니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저는 박영나 엄마입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수저를 놓아버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는데도 막상 마주하니까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죠. 그때 그쪽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시절을 다 잘라내고 싶어서요. 근데 아이는 안 잘라냈나 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고성이는 여전히 우아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져도 품격 있는 척을 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있던 것도 아니고 친정이 받쳐준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둘이나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네. 근데 그쪽도 그때 힘들었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조금은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쪽은 그 뒤로 잘 사셨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그때는 저도 울면서 보냈어요. 울면서 사람이 그렇게 단정하게 말해요? 지금은요. 두 사람은 아주 미묘한 대립선 위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이를 잃어버린 쪽, 한 사람은 아이를 보내버린 쪽. 둘 다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쪽이 재벌가 안주인이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러면 말이 같을 수가 없죠. 고성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미 각자 인생이 있죠. 다만 그 아이가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늦었죠. 이미 받았을 텐데. 그래도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을 숨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 말은 듣기 좋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이 일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고성이가 원하는 그림은 이랬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지금의 질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 박진석의 집안, 박성재의 자리, 박영나가 누리는 사랑,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지은호가 우리도 가족이래요 하고 들어오는 건 이 여자로서는 달갑지 않죠. 그런데 이걸 이지혁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정순이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거든요. 지혁아, 너 잠깐 들를 수 있냐?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 내 친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좀 꼬였나 봐. 이 말 한마디면 이지혁은 바로 감을 잡아요. 성재네 집과 지은호네 집이 엮였다는 뜻이거든요. 이지혁은 속으로 아, 이거 성재도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호가 또 상처받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였어요.
이지혁은 원래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번 건은 중재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고 한쪽 집안은 이미 너무 위로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 집안은 이미 너무 오래 참아온 상태라 조율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차라리 지은호를 따로 만나서 말해주기로 해요. 은호야, 이건 좀 길게 볼 문제야. 길게 보기엔 너무 숨 막혀요. 지금은 숨이 막히지. 근데 너 이거 한 번에 다 알면 더 힘들어. 너 엄마도 그걸 아니까 말 안 한 거고. 선배는 왜 이렇게 다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나는 내가 나한테 기대는 거 좋거든. 근데 내가 그걸로 나한테 묶이는 건 싫어. 이건 이지혁답기도 하고 지은우를 오래 본 사람다운 말이었어요. 위로를 해주되 그 위로 때문에 관계가 엉키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박성재하고도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회차의 마지막은 이렇게 잡으면 좋아요. 실종팀에서 다시 연락이 와요. 지은호 씨, 그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아이 건 말입니다. 예. 그 아이가 아마도 중간에 다른 성으로 바뀐 기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꽤 큰 병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기록 접근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럼 아직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집안도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오면 시청자는 또 궁금해지죠. 그럼 그 세 번째 축이 누구냐? 이 드라마에는 이미 병원과 연결된 인물들이 있어요. 기업가 박진석, 재혼녀 고성애, 그 밑에 조신한 박영나, 그리고 신발 사업을 키우려는 남자들. 여기에 병원과 얽힌 또 다른 집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실은 고성이가 애초에 맞바꿔버린 아이였는지, 아니면 정순이가 찾으려던 원래의 아이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다음 회를 안 보면 안 되게 만드는 여지예요. 이제부터는 각 집안 어른들이 하나씩 오래 숨겨온 걸 꺼내야 하는 국면이 될 거예요. 정순이는 그때 그 집이 서울 여자였고 사투리 안 쓰고 돈은 없어도 고급스러웠다는 걸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되고, 고성이는 내가 그 아이를 보낸 건 맞지만 그 아이가 진짜로 누구한테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살짝 물러서는 식으로 나오고, 박진석은 그때 너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걸 왜 지금 말하냐 하고 화를 내면서도 결국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박성재는 이 모든 걸 사이에서 감당하면서 지은호를 지키려 하는데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시 진짜 가족이면 어쩌지 하는 공포도 같이 커져요. 그리고 이지혁은 그 와중에도 차분하게 말할 거예요. 피가 다가 아니야. 근데 피가 아니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자리만 지켜. 나머지는 우리 어른들이 흔들리게 놔두고. 이 말이 결국 지은호를 이 드라마의 중심으로 세우는 말이 됩니다. DNA 하나가 그냥 과거를 밝혀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 세 번째, 기록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찾으러 가는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정확히 누구의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는지 실종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이 오히려 핏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디엔가 살아있을 그 아이는 분명히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았을 텐데 정작 기록은 마치 고무지우개로 문질러 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실종팀 직원이 덧붙였던 큰 병원과 관련된 집안이라는 단서만 머리에 맴돌았고요. 그 말 속에는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힘으로, 체면으로, 돈으로 오래오래 덮어두었다는 기척이요. 지은호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어디 말처럼 되나요? 사소한 메일 하나에 괜히 가슴이 뛰고 누군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해도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일부러 농담을 하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오늘은 밥 같이 먹어줄 생각 있나요? 그 농담을 또 써요, 본부장님. 농담치기라도 해야지. 내가 진지하게 나오면 은호 씨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진지한 게 싫은 건 아닌데요. 그럼 오늘은 진지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몫으로 은호 씨 옆에 있을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본부장님 몫이요? 사람은 자기 몫으로만 버텨야 오래 가더라고요.
남의 목까지 떠안으면 오래 못 가요. 지은호는 그 말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는 걸 느꼈어요. 옆에 있을게요라는 문장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낸 사람이 실제로는 더 크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숨기느라 단어를 골라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지은호는 혹시 진짜 가족이면 하는 생각이 목구멍에 걸려서 그 말을 온전히 들이마시지는 못했어요. 어떤 위로는 그 위로를 준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건 때로는 더 무거운 일이었고요. 퇴근 후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렇듯 한 템포 느린 말투로 그러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받아줬어요. 큰 병원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일단 병원 쪽 라인을 당겨야 하는데요. 민간 기록은 접근이 어렵고 공공 기록은 오래돼서 흐릿할 거고. 그래서 더 막막해요.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잖아요. 이름은 바뀌어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출생 직후에 생긴 흉터나 태지 위치나 아주 초기의 알레르기 기록 같은 거요. 가끔은 초진 차트에 간호사가 습관처럼 적어둔 메모 한 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선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을 본 사람을 찾아야 하죠. 차트보다 먼저요. 그 말은 한편으로 상식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지혁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도 늘 사람부터 찾는 편이었거든요. 담당자, 실무자,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남은 작은 일화들. 거기에서 변수가 튀어나올 때가 많았고 그 변수가 마지막 열쇠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럼 누구부터요? 엄마. 정순이 아주머니가 그때 누구에게서 잠깐 맡겨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 장소에 누가 더 있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꺼내야 해요. 사람은 큰 사건은 있는데 사소한 장면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 방에 걸려있던 달력 광고 문구. 간호사가 손등에 썼던 볼펜색. 창문이 동양인지 서양인지. 벽에 붙어있던 후원 단체 로고. 이런 것들 다요. 나중에 대조할 때 쓰이거든요. 다음 날 지은호는 엄마와 마주 앉아 종이를 펴놓고 질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정순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니 하다가도 한번 기억의 빗장이 풀리자 말이 줄줄 나왔어요. 그 방 창문이 되게 컸다. 겨울인데도 낮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 커튼은 누렇게 바른 레이스였고 벽에는 성당에서 보내준 달력이 걸려 있었지. 예수님 사진 말고 아이들 그려진 그림이었어. 그때 그 여자 서울말 쓰던 그 사람 손톱이 아주 정갈했는데 폴리시가 안 발라져 있었고 손등이 좀 텄더라. 로션 향은 있었는데 아주 싼 향은 아니었어. 이상하게 그런 게 기억나네. 달력은 성당. 응, 성당이었어. 수녀님이 들락거렸으니까. 그리고 그 방 옆에 아주 작은 진료실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초록색 재떨이가 있었어. 진료실에 재떨이가요? 그땐 그랬다. 간호사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간호사 복장 기억나요? 하얀 모자 썼다. 요즘은 그런 거 안 쓰더만. 그리고 명찰이 손바닥만 했어. 그 사람 이름 세 글자였는데 라가 들어갔던가 그건 확신이 안 선다. 명찰에 라가 들어간 세 글자. 지은호는 그 한 줄 메모처럼 남은 파편을 적어놓고 성당과 재떨이, 큰 병원과의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봤습니다. 영세민 산모보호 미혼모 쉼터, 교회 운영 보호소 키워드는 어느 쪽으로든 뻗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 병원과 관련이라는 실종팀의 표현이 다시 훅 떠올랐습니다. 종교기관이 단독 운영한 보호소라면 굳이 큰 병원이 뒤를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후원 혹은 병원 산하부설기관, 그 정도일 텐데요. 그게 지금의 재벌가와도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덩치를 키우거든요. 지은호는 이수빈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정보 모으는 감각이 빠른 편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관계망을 눈치로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수빈아, 혹시 너 협찬 들어온 병원 쪽 리스트 있어? 언니 왜 병원이야?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예전에 엄마가 다녔을지도 모르는 곳 찾아야 해서. 그거 신상털이 위험한데 가족이면 내가 하는 거 맞지? 키워드 몇 개만 줘. 성당, 재떨이, 수녀, 부설, 큰 병원 오케이.
나 예전에 촬영 갔다가 수녀원 겸 산모 보호소 있었던 거 본 적 있거든. 인근 큰 병원에서 의료진 파견 나온다던데. 연락 돌려볼게. 수빈이 움직이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낌새가 잡히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밤에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예전 사진 폴더 뒤지다가 이상한 거 하나 찾았는데. 레이스 커튼, 큰 창, 벽에 성당 달력, 그리고 진료실에 초록색 잿더리. 이런 배경이 그대로 찍혀있는 사진이 있어. 촬영 때 장소 협찬받고 간 곳이었는데 촬영팀 단체샷에 배경이 다 나와 있어. 장소명은 성심의 집으로 표기, 주소는 지웠고 대신 협찬 고지에 오의료재단 부설이라고 박혀 있어. 오의료재단 정확히. 사진으로는 로고만 보이는데 알파벳 O 2개가 겹쳐지고 그 옆에 십자가 문양이 작게 붙어 있어. 우리나라에 그 로고 쓰는 재단 몇 군데 있거든. 내가 대조해볼게.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마리가 풀릴 줄은 몰랐거든요. 오의료재단이라는 문구 하나가 갑자기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벽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의료재단과 부설기관이면 접근하려면 그 재단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냥 기록 열람은 불가능했고 누군가의 사람 몫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고 체육학과 출신이라 몸쓰는 일엔 강했지만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나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죠. 지환아, 부탁 하나 할 수 있을까? 누나 일단 들어보고. 영나 씨가 혹시 오의료재단 쪽 행사 간 적 있니? 미술 후원, 자선 바자회, 그런 류의 행사. 있지. 작년에 한 번, 올해 상반기에 한 번. 그 자리에서 재단 사람들, 특히 오래된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들은 거 없어? 대화까지는 못 들었고 사진 찍을 때 옆에 붙어있던 분이 있었는데 명찰에라 들어갔던 것 같다. 세 글자 이름이었고. 정말? 근데 확실하진 않아. 행사장 돌아다니는 사람 명찰 일일이 보기 쉽지 않거든. 그렇지 미안, 무리한 부탁이었네. 무리 아니야. 누나가 이런 거 부탁하는 건 흔치 않잖아. 내가 행사팀 연락처 알아봐 줄게. 영나 씨 일정 핑계로도 접근 가능해. 지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찰칵하고 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가 들어가는 세 글자, 오래된 재단 실무진, 성당 부설 보호소, 초록색 잿더리. 어디서 본 단어들인데 다 따로 놀던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이지환이 건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의외로 빨리 만남이 잡혔습니다. 오래된 실무자 한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고 그분은 그 시절 얘기는 꼭 누군가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자마자 그분은 차분히 옛날을 풀어놨습니다. 그땐 보호소가 많지 않았어요. 성당에서 공간 문 열어주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시간 나눠서 내려보냈죠. 기록이요? 물론 했어요. 다만 그 시절 문서 관리가 지금처럼 깔끔하진 않았죠. 수녀님들이 필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타자치고 도장 찍고. 근데 한 번 큰 인사 변동이 있던 해에 서류가 통째로 이동하면서 누락이 생겼어요. 인사 변동이요? 재단 이사장이 바뀌던 해요. 큰 병원과 합쳐지기도 했고. 그 와중에 몇 박스가 어딘가로 사라졌죠. 덮으려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죠. 누군가 덮고 싶었을 수도. 그때 간호사 중에 명찰에 라가 들어가는 분 기억하세요? 라, 혹시 하라 간호사? 세 글자 이름이었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시죠? 미안해요. 나는 재단 사람이지 병원 근무표까지 알진 못해서. 그 보호소에 초록색 잿더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웃었어요. 아, 그거. 옛날에는 진료실에 잿더리가 있었어요. 특히 야간 당직실에는. 그건 우리 병원 납품업체가 찍어준 거예요. 회사 로고가 바닥에 찍혀 있었죠. 그 로고만 있으면 납품업체 찾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오래된 앨범에 있을지도. 명확하진 않은데 내가 집에서 찾아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시절 아이가 2명 섞였다는 소문이 아주 작게 돌았어요. 공식 보고로 올라간 적은 없지만 수녀님들 사이에서 아이 표식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손목뒤가 잘못 채워졌다는 말도 있었고.
그게 바로 그 해였어요. 인사 변동, 서류 이동, 손목 띄훈선. 나쁜 마음이 없었어도 일이 꼬일 수 있는 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지은호는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 한 해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은 해였을 거예요. 손목띠 하나가 바뀌고 서류 박스 몇 개가 사라지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서로 다른 집 문턱을 넘어갔을 수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고성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는 늘 사건의 세팅을 자신의 무대로 바꾸는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재단 쪽에 연락을 넣어 옛 기록을 전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자체 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어요. 보기엔 멋진 제안이었죠. 과거를 정리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는 선언. 그런데 실제로는 접근 권한을 자기 손으로 모으려는 시도였어요. 모든 자료는 재단 내 보관이라는 한 줄이 곧 외부 차단이 되었고요. 박진석은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미간을 좁혔습니다. 집 거실에서 서류를 읽던 그가 말했어요. 성혜 씨, 이건 좋은 그림이긴 한데 너무 우리가 주도하면 나중에 욕먹어. 누가요? 네.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의심을 해. 특히 과거 얘기는. 그래서요? 속도를 늦춰. 대신 우리 쪽 사람을 두세 군데에 흩어넣어. 그럼 정보 흐름은 우리가 잡고 바깥에서 보기엔 분산돼 보여. 체면은 지키고 책임은 분산시키고. 고성이는 살짝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그래서 당신이 이 대째를 이렇게 잘 이어온 거죠. 박진석은 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나는 체면 장사를 오래 했어. 근데 말이야, 사람 잃으면 체면도 금방 찢겨. 그날 밤 박영란은 오랜만에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캔버스를 마주하면 마음이 조용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날은 붓을 들었는데도 가슴이 조용하질 않았어요. 손목 안쪽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영란은 그 점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 썼어요. 엄마 고성이가 그건 너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도 못 믿겠는 상태였거든요. 그녀는 거울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나 말고 아무도 모르지.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사실은 나조차도 제대로 몰라요라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지강호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 나도 DNA 등록할래. 너 갑자기 왜? 그냥. 누나만 찾으면 재미없잖아. 나도 찾으면 혹시 갑자기 재벌 아들일 수도 있고.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도 한 번쯤은 진짜로 누군가의 무언가였으면 좋겠어서. 지강호의 말에는 허세와 진심이 섞여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허세 뒤에 숨은 얇디얇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자꾸 비교당하고 늘 뒤처지는 기분으로 살았던 그 아이의 마음. 그래 하자. 대신에 결과가 뭐든 엄마 상처부터 보지 않게 하자. 알았어. 나도 엄마 울리는 건 싫어. 그리고 내가 재벌 아들이든 아니든 내 동생인 건 변함없어. 그 말 녹음한다. 해. 나중에 내가 사고치면 증거로 쓸 거야. 그 즈음 이수빈이 두 번째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언니, 재단 로고 대조 끝. 세 군데가 후보인데 그중 하나가 요즘 기업가 박진석 회장 쪽 행사랑 자주 엮여. 부설 기관 리스트도 받았는데 옛날 이름으로는 성심의 집이 맞아. 지금은 간판을 바꿨고. 그럼 거기가 맞다는 거네. 더 있어. 예전 기사에서 하라로 시작하는 간호사 이름이 사진 캡션에 살짝 걸려. 근데 캡션이 이미지라 텍스트 검색이 안 먹혀서 내가 손으로 다 읽었거든. 하라경인지 하람이인지 한 글자 흐릿해. 그래도 라가 가운데는 맞아. 수빈아, 너 진짜 천재야. 나도 알아. 근데 이건 혼자 가면 안 돼. 언니가 엄마 데리고 선배도 같이 가. 현장에서 누구 한 명은 감정 무너지면 다른 한 명이 기록해야 해. 그게 팀플레이야. 결국 셋은 같은 날 움직이기로 했어요. 정순이와 지은호, 그리고 이지혁. 재단 사무국에서 옛 보호소 기록은 보안구역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미리 연락을 넣어둔 실무자가 조용히 내어준 앨범 2권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한 권은 행사 사진, 한 권은 내부 시설 기록용 사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색이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라텍스 냄새가 났고 필름 사진 특유의 반점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멈춘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레이스 커튼이 너울지고 벽에는 성당 달력이 붙어 있고 작은 진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녹색 재떨이가 톡 튀어나와 보이는 사진. 사진 하단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성심의 집, 19년 겨울. 파견 간호사 하라, 수녀 마리아, 재단 실무호. 그 캡션 위에 누군가 자필로 메모를 덧대어 놓았더라고요. 띠 교체 표식 변경 혼선주의. 정순이가 그 글자를 보고 숨을 삼켰어요. 저건 내가 들었던 말이야. 수녀님이 혼선주의 하면서 내 손을 잡았거든. 이지혁이 메모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쯤 되면 기록으로만은 안 되고요. 그때의 사람을 찾아야 해요. 하라 간호사, 오실무. 수녀 마리아는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든. 사무국을 나오는 길 복도 끝에 작은 전시대가 있었는데요. 재단 공로자들의 기념 사진과 짧은 인터뷰를 모아놓은 자리였어요. 세 사람은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마지막 액자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간호사 3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가운데 인물의 명찰에 흐릿하게 2글자가 보였는데 하라였어요. 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빛의 발에 읽히지 않았지만 첫 2글자가 충분했죠. 액자 아래 작은 명패에는 하라 간호사, 파견 12년 근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아주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표식은 사람을 가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있는 거다.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어요. 표식을 바꾼 건 누구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장부가 사라져도 상사가 바뀌어도 누군가의 손은 그날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휴대폰을 열고 박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나 씨, 혹시 손목 안쪽에 점 있어요? 잠시 뒤 답이 왔어요. 있어요. 왜요? 그게 평생 있었나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혹시 사진 찍어 보내줄 수 있어요? 잠깐의 정적 뒤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하얀 팔목에 작은 점 하나가 마치 오래된 별처럼 찍혀 있었어요.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더 천천히 어릴 적 가족 사진 속 아기 지은호의 팔목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흉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점이라고 부르기엔 길고 흉터라고 부르기엔 작았던 무언가. 표식이라는 단어가 또렷해지며 그날 보호소 사진에 잡힐 메모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재단 내부 보고서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혼선주의라는 자필 메모 스캔본이 부록으로 붙어 있었고 실무자 인터뷰 요약에는 그해 2아이가 같은 날 들어왔고 손목띠가 한 번 교체되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성희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은 꽤 차갑게 들렸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료 내일 아침까지 정리. 외부 공개는 금지. 우선순위는 우리 집. 같은 시간 박성재는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는 운전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나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뒤 답이 왔습니다. 내 몫으로만 해.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그어. 나머지는 흐르면 흐르게 놔. 근데 그 선이 뭔지 모르겠어. 모르면 내가 밤에 잠드는데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마. 그게 선일 거야. 성재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역시 형은 늘 쉽게 말하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밤에 눈 감을 때 자기한테 덜 미안한 쪽을 선택해야 견디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실종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 씨, 한 가지 더. 그때 손목띠를 바꾼 사람 기록을 찾은 것 같습니다. 누군데요? 간호사 하라로 보이는데 풀네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다만 그분이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기억이 선명할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직원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지은호는 그 병원이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금방 이해했습니다. 오의료재단 산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말은 곧 이번 만남이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아래서 이뤄질 거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지혁에게 그리고 정순이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준비물을 챙기고 오래된 사진 사본을 파일에 넣고 실무자가 준 메모를 다시 읽고 손목에 작은 표식을 휴대폰 화면에 크게 띄워 저장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만남이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만남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은 때로는 아무것도 못 얻을 걸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날 지은호는 그렇게 믿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라고 선배는 말했는데 피가 아니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했었지. 그 말이 지금은 정확하게 들렸어요. 이 만남이 끝나도 모든 게 즉시 정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고성희의 체면은 여전히 단단할 거고 박진석의 계산은 여전히 빠를 거고 박성재의 선은 여전히 흔들릴 거고 박영나의 점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고 정순이의 기억은 여전히 빛과 그림자 사이를 오갈 거예요. 그리고 이지혁은 여전히 한 템포 느린 위로를 건넬 거고요. 그래도 그 모든 것 위에 나는 누구였나라는 질문이 조금은 또렷해질 거라고 지은호는 믿고 싶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라 선생님, 오늘 상태 괜찮으세요?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흰 머리칼이 가지런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빛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지은호가 서류를 내밀지도 사진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노인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손목뒤 보러 왔니?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쉰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이면 내가 표식을 2번 확인했는데도 한 번이 더 있었지. 누군가 바꿔놓았더라고. 그날 아주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는데 문은 닫혀 있었지. 바람이 아닌데 커튼이 움직였어. 노인의 말은 의미심장했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 같으면서도 누군가의 개입을 암시하는 끈끈한 힌트처럼 들렸습니다.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커튼처럼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와 어떤 표식을 바꾸고 나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조용한 발자국이 누구였을까요? 노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노인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3글자를 그렸습니다. 마지막 획이 흐릿하게 떨리며 멈춰 섰고 지은호는 그 모양을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이수빈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언니 큰일. 재단 쪽에서 오늘부로 아카이브 외부 열람 중단. 이유는 보안 강화. 그리고 누군가 언니 일정 캘린더를 훔쳐본 것 같아. 병원 쪽에서 미리 알고 움직인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나 봐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주 또렷하게 결심했어요. 표식이 사람을 가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있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였는지보다 누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내가 먼저 정하겠다고요. 그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고요. 그저 오늘 저녁 엄마에게 더 다정하게 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작고 고집스러운 다짐이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공중에 그린 글자는 분명히 3획이었는데요. 마지막 획이 아주 느리게 내려오다가 떨리면서 멈춰버렸어요. 지은호는 그 모양이 무슨 글자인지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는 라가 들어가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사건을 따라다니는 공통점이잖아요. 명찰에도 메모에도 기록에도 애매하게 남아있는 라. 그런데 노인이 입을 때려다 멈춘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그때 아이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날 여기서 애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엄마는 애를 두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중 한 아이가 지금은 아주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야 해요. 누가 더 아파야 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은 눈이 왔어. 네, 저희 엄마도 그랬대요. 겨울이었다고. 눈이 오면 문이 잘 안 닫혀. 문지방에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문이 완전히 안 닫혀 있었어. 나는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다시 보니까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온 게 아니었단 말이지. 누가 들어왔다 나갔어. 그리고 손목 뒤가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 누가 그랬나요? 그 사람은 직원은 아니었어.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 보자 다 인사했거든. 이사장님 댁에서 오셨어요? 하고. 이사장님. 당시 재단 이사장이 누구였는지 나는 기억 안 나. 그건 위에서만 알지. 우리는 그냥 보내준 사람 받아서 돌봤으니까. 근데 그날 들어온 사람은 옷이 아주 단정했어. 코트가 비싸 보였고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또각또각 들렸어. 그런 사람은 드물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아이 이름표를 보더니 아주 잠깐 멈춰섰어. 이름표를 보더니요? 그래.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으로 가야죠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 그 말투가 직원 말투가 아니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확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순간 위에서 얘기된 건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어.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이 서서히 말라갔어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미끄러져 들어왔거든요. 바빴다거나 신입이 착각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아이는 이쪽으로 넘겨라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헷갈려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마음먹고 순서를 바꿔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나이가 그땐 한 30대 중반쯤 돼 보였나? 예쁘게 꾸몄는데 눈빛이 차가웠어. 아까 당신이 언급한 그 누구더라. TV에 나오는 그분. 그 사람 젊은 시절이었으면 딱 이랬겠다 싶은 얼굴이었지. 혹시 고성이라고 하면 기억나세요? 노인이 눈동자를 위로 굴리다가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름은 몰라. 근데 그 느낌은 비슷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반듯하게 인사하는 얼굴. 나보다 위에 있는 얼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어제 식당에 찾아왔던 고성이의 말투가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어요.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저도 울면서 보냈어요.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에 얼마나가 빠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왜 그때 이미 병원의 파견 간호사들이 인사를 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울면서 보냈다면서 왜 아이 이름표를 툭툭 정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지은호는 노인에게 절을 하듯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에 앉아있던 정순이는 딱 봐도 울기 직전이었어요. 엄마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진실이 자기 탓이 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뭐래? 엄마 그때 말한 거 거의 그대로였대. 눈 오던 날 맞대. 문이 안 닫혀 있었대. 근데 그때 병원에 위에서 온 사람이 있었대. 아마도 엄마보다 가진 게 많았던 사람.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돌렸어요. 쓴웃음을 짓으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애를 되찾아갔고 나는 내 애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없었겠네. 엄마.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그때 2번 갔거든. 근데 한 번은 수녀님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엔 기록이 없대더라.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데려간 거야? 그게 그 집일지도 몰라.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등을 움찔움찔 떨면서 우는 사람 있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많이 울어본 사람들 특유의 소리는 없는데 파도처럼 어깨가 흔들리는 울음. 그게 더 아프게 보였어요. 이지혁이 옆에서 휴지를 건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때 우셨잖아요.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우시고. 우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울었어. 그 사람은 대신 덮었잖아요. 우는 대신 덮었으니까.
그게 더 나쁜 거지. 맞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지금처럼만 계시면 돼요. 이 말을 하면서도 이지혁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 성재 집안과 직결되면 성재는 가장 난처한 위치에 놓일 거예요. 지은호를 보호하고 싶고 엄마가 욕먹는 건 막고 싶고 아버지 박진석의 사업 이미지도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셋 다 챙기려면 셋 다 조금씩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성재가 버틸 수 있을까? 이지혁은 그게 걱정이었어요. 성재가 겉으로는 능글능글해도 속으로는 되게 의리파이고 감정이 투명하잖아요. 그게 이런 사건에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날 저녁 박성재는 집에서 고성희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병원 간 적 있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겠니? 해야겠어요. 성재야, 사람이 살다 보면 묻어두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그 묻어둔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찾아야 하는 일이었으면요. 그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내가 힘들었다고 말했잖아. 너는 그걸로 되지 않았니? 아니요.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은호 씨를 보면 말을 하다가 성재는 멈췄어요. 좋아한다고 말해버리면 이 순간이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가 혹시라도 자기와 같은 집안 사람일 수 있는 이때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면 그건 너무 자기만 보는 선택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은호 씨를 보면 엄마가 더 무책임해 보입니다. 고성희가 표정을 굳혔어요. 너 지금 엄마를 욕하는 거니? 아니요. 책임을 물은 거예요.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 다른 사람한테는 최악이었을 수도 있죠. 너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 엄마도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이 대화는 고성희에게도 성재에게도 깊은 흠집을 남겼어요. 고성희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박진석에게 짧게 말했어요. 이건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야. 박진석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말렸잖아.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누구 한 명은 자꾸 파헤치게 돼 있어. 당신도 그때 알았어요? 나는 대충은 눈치챘지. 근데 그게 내가 데려온 애인지 보내놓은 애인지까지는 몰랐어. 그럼 왜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너는 그 길로 걸어 들어와 있었는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 듯 하면서도 이런 데서는 너무 현실적이야. 그래야 집이 안 무너지니까. 이 대화가 오간 그 시간, 지은호는 이수빈이 보내준 사진을 이지혁에게도 넘겼습니다. 성심의 집 겨울 하라 간호사, 혼선주의 메모. 이지혁은 사진을 확대해보면서 말했어요. 이러면 이제 증언이 2개, 기록이 하나, 그리고 관련자 움직임이 하나예요. 드라마로 치면 증거가 딱 나오기 직전 고비예요. 여기서 한 명은 뒤로 빠질 거고 한 명은 더 깊이 들어올 거예요. 누가 빠질까요? 아마도 고성애 씨는 뒤로 빠질 거예요. 자기 손으로 조사단 꾸려놓고 이제는 그건 오래된 일인데 하고 뒤로 물러나겠죠. 대신 너한테 접근하는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요? 그때 그 병원에 돈을 댔던 쪽이라든가 재단에서 자료를 받던 실무자 중에 지금은 기업 쪽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너랑 영라 씨 사이를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요. 예를 들면 성재 씨가 왜요? 성재는 너 좋아하잖아. 그거 선배도 아는 거예요? 몰랐으면 내가 바보지.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자리만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 줄기를 죄다 끌어당기는 입장이기도 하거든. 너까지 여기저기 움직이면 엉킨 선 더 엉켜요. 이 말은 지은호에게도 우리한테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은호가 움직이면 이지혁의 마음이 흔들리고 성재의 마음이 끓고 고성희의 방어가 올라가고 정순이의 죄책감이 터지고 박영라의 정체성도 흔들리니까요. 그러니 당분간은 알아가는 사람 역할만 해야 했어요. 증명하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기록하는 사람. 그게 지금 이 드라마에서 지은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며칠 뒤 실종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호 씨, 하라 간호사님 진술 정리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그날 아이 2명 중 1명은 나중에 식당을 하는 집으로 갔다고 기억하십니다. 아마도 어머님 댁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재단과 가까운 집으로 간 걸로 기억하십니다.
이름은 듣지 못하셨고요. 특이사항은 두 아이 모두 손목 안쪽에 표식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요? 네. 그게 혼선을 줄이려고 둘 다 표시해둔 건지 아니면 표식이 바뀐 건지는 본인도 확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식은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있는 거지 사람을 나누려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전에도 들었던 문장이었어요. 그 재단복도 끝에 걸려있던 액자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 말이 2번 반복됐다는 건 이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는 끝내 사람을 나누려고 표식을 썼고 누군가는 그걸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조용히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데려온 아이나. 재단이 데려간 아이 영나. 기록에서 사라진 아이 아직 어딘가에 있음. 그날 문을 열었던 사람 재단 윗선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 덮으려는 사람 지금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나 선배 이지혁 성재 영나.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엄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피는 흔들리게 하고 기억은 붙잡게 한다. 이 한 줄이 이 이후의 전개를 끌어갈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그럼 그 사라진 아이가 누구냐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 아이가 혹시 지금 나타나 있는 인물 중 한 명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로 들어올지에 따라 이 드라마의 후반부 무게중심이 달라질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인물이라면 내가 사실은 그 아이였다는 반전으로 인물 감정선을 더 깊게 파면 되고 새로운 인물이라면 기존 가문과의 권력 분배 싸움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건 하나였어요. 지은호가 처음 들었던 그 전화 등록하신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냥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따뜻한 서사가 아니라 어른들이 예전에 덮어버린 선택을 다시 끄집어내는 방아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아쇠를 당긴 이상 누구도 예전처럼 조용히는 못 살 거예요. 고성희도 박진석도 박성재도 그리고 이지혁도 이제는 각자 자기 몫으로 자기 죄책감과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을 들고 나와야 되는 국면에 들어섰으니까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